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은 탑뉴스 브리핑에서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아직 슈퍼볼이 시작되기 전에 보고 계실 분들도 계실 테고, 그 이후에 그러나 모든 오늘 이 뉴스는 시차에 상관없이 미국에서의 그 슈퍼볼은 꼭 스포츠가 아니죠. 경제, 광고, 여기까지는 다 사람들이 슈퍼볼 전혀 이 풋볼에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해프타임 쇼가 들어가죠. 더군다나 오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슈퍼볼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이후에 여러 변화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세계의 추세도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슈퍼볼이라는 매년 한 번이지만 미국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걸 좀 전해드리겠고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며칠 동안에, 그리고 오늘도 발표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 일론 머스크 선출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실세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의 판결을 내린 사람을, 판사를 탄핵해야지 된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라고 볼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종적인 일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곧 법원의 결정을 행정부 선출된 관료도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무시한다 할 때는 이건 정말 시스템적인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래서 한인으로서 최초로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앤디 김 상원 의원은 지금 미국이 헌정 위기다, 헌법적인 위기다. 엊그제 제가 유튜브 썸네일에 지적을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그런 내용들을 시사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정부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 행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연방정부 폐쇄 없애려면은 민주당이 도와줘야 되고 또 공화당이 도와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행정부 모든 그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이 같은 것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연방정부가 폐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지금 갤럽이라든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구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임기 1기 때보다는 지지율이 같은 기간에 나은 편이지만 다른 모든 현대 대통령에 비해서는 여전히 지지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내용도 잠깐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되면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총리는 어떻게 트럼프와의 회담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자신을 내려놓은 부분도 있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경기가 끝난 뒤에 이 방송을 보시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슈퍼볼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총체적인 미국을 반영하는 이벤트입니다. 스포츠 이벤트 가운데선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제 NFL 챔피언십이죠. 근데 NFL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역이나 등등에 따라서 해서 그 NFC하고 AFC, C는 그 컨퍼런스요. 전국 풋볼 컨퍼런스와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이 우승팀이 승부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경기적인 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올해가 59번째입니다. 캔사스 시티 칩스,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팀 AFC죠.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 두 팀이 오늘 경기를 하는데, 만약에 캔사스 시티 칩스가 이기면 이 슈퍼볼 역사상 처음으로 3번 연속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때는요, 풋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 미국 사람들이 1억 2천만 명, 어떤 때는 해프타임 쇼,
재밌는 광고 나오고 할 땐 1억 3천만 명, 3분의 1 정도가 시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슈퍼볼을 보거나 보실 것이거나 보셨거나 하는 그런 기록이 될 겁니다. 스타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와 트래비스 켈스,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가 돌아오죠. 그리고 당연히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곳에 있을 것이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 가는데요. 둘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만났다 이런 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또 테일러 스위프트를 공격을 했었고, 때로는 이렇게 회유도 하다가 민주당 지지하지 말라고 뭐 실패는 했지만, 어쨌든 캔사스 시티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 톰 브래디의 그 왕조도 이뤄보지 못한 3연승을 할 것인가. 이게 스포츠면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경제적으로도 3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하죠. 오늘 뭐 맥주도 마시죠. 뭐 조류독감은 있지만 무슨 뭐 요즘은 뭐 치맥도 많이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 치킨도 먹고 광고, halftime 공연, 국민적인 행사죠. 집집마다 모여서 슈퍼볼을 보셨거나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대의 흐름도 많이 얘기해 주는데 결승전 이상인 거예요. 광고에 무엇이 나오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중계를 할 때 또 수화 같은 거는 하지 마라. 이런 점으로 볼 때요. 경제, 오늘 뭐 비싼 광고는 한 10개 정도가 그렇다고 하던데 30초에 800만 달러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맥주 광고 많잖아요. 버드라이트, 버드, 와이저, 뭐 쿠얼스 라이트라든가, 뭐 아니면 또 전통적으로 디즈니 같은데 광고하고 뭐 자동차,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그리고 리츠 클래커, 아직도 팔아요. 짭조름한 그 클래커를. 타코벨, 그리고 뭐 비누 중에서 제일 좋다는 도브, 저는 끈적거려서 별로던데요. 도브, 상큼한 비누가 전 좋거든요. 이런 전통적인 것과, 그리고 뭐 우버이츠라든가 이런데 2022년도에 여러분들께 슈퍼볼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요 광고가 암호화폐였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인공지능, 이게 이제 큰 시대의 흐름을 반영을 하는 게 되겠죠. 아마 많은 너무너무 기발한 광고들이 많이 있지만 올해 슈퍼볼은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 비서, 퍼스널 어시스턴트라든가, 아니면 예약 서비스 같은 것은 인공지능으로 하기 너무 쉽죠. 선글라스도 뭐 관련 뭐가 있대요.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올해의 광고, 인공지능이 탁 치고 들어갈 것 같고요. 문화에서는 켄드릭 라마는 저는 뭐 힙합, 뭐 레게, 프로듀서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캄튼에서 태어났고 주제 자체가 너무 노래의 주제가 심오하잖아요. 뭐 인종차별, 뭐 성차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것, 가사도 그렇고 뭐 퍼포먼스도 그렇고 해서 이제 뭐 음악 프로듀서이기도 하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이 시사주간지 타임도 선정을 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유튜브도 많이 추세가 변해가고 있다고 하던데, 예전에는 뭐 아주 그냥 산뜻하고 뭐 썸네일도 눈에 확 들어오고 막 색깔도 화려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스토리텔링 같은 것, 내용, 컨텐츠에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메시지와 스토리텔링이 있는 켄드릭 라마가 올해 그래미상에서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저 그거 궁금합니다. 과연 이 노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Not like us, 우리와 같지 않다. 여기서 캐나다의 래퍼를 엄청 욕했잖아요. 드레이크를. 뭐 어린이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드레이크는 아니라고 하면서 소송했는데 그 노래를 과연 할까? 그리고 아마 분명히 halftime 혼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 자체가 6분 30초인데요. Not like us가 6분 30초인데 6분 30초 가운데 5분을 캐나다 래퍼 드레이크를 비난하는 가사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주목이 되죠. 그리고는 역사상으로 대통령들이, 지난해에 바이든 대통령은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야지만 되는데, 저렇게 인터뷰를 할 만한 그 형편이 안 되는구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
뭐 팍스와 인터뷰를 했고요. 녹화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미 그 녹화분이 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슈퍼볼 경기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전통도 깨트리고, 그리고 저는 잘하는 일 같아요. 대중들, 사람들이 스포츠 이벤트 중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없는데 그때 본인이 딱 현장에 가서 포커스를 많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엄청 받은 걸 나눠서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빛이 어디 있는가를 너무 잘 아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으로서 그 같은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저런 점 때문에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것을 상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한국 기업도 아마 분명히 선전을 하겠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보니까 완전 스포츠 날인데요. 아침에는 타이거 우즈와 뭐 같이 본인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하던데, 타이거 우즈와 트럼프 대통령은 가깝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훈장도 줬고.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타이거 우즈가 아무리 대통령의 스케줄에 맞춰서 한다 할지라도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글쎄요, 이 골프를 쳐주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골프를 쳐주는 마음이 저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타이거 우즈는 워낙에 대단하고 또 다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접대 골프를,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접대 골프를 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골프 치고, 뉴올리언스잖아요. 뉴올리언스에 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서 슈퍼볼 경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DEI가 59회 슈퍼볼에서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슈퍼볼 처음에 이제 딱 국가가 울려 퍼지고 해프타임 쇼도 하고 뭐도 하고 할 때마다 그 처음에 특히 맨 앞에 수화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재난이 있었을 때나 뭐 어떤 때나 전부 수화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별로 그다지 많이 주목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 슈퍼볼 자체가 이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그 시간대에는 다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잘 안 해줄 것 같거든요. 3대 방송사와 팍스까지 포함해서 이 4대 방송사가 돌아가면서 슈퍼볼 중계를 하는데 올해는 팍스 턴이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가서 지금 모든 행정부에 전쟁에서 맨 앞에 세우는 것을 국방부에서 교육부까지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없애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걸 수화도 여기에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대통령 앞에서 해줄까? 텔레비전에 안 보여줄 것 같아요. 보여주더라도 잠깐 신용만 하고 말 것 같거든요. 이런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봄으로써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기는 오웬스라는 그 유명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음에 트럼프 엄청 욕하다가 캔디스 오웬, 지금은 완전 마가의 선봉장이 돼서 막 팍스에 몇 번 출연하면 그렇게 돼요. 해서 잘하면 본인의 막 팟캐스트도 갖고 있는 캔디스 오웬이 아니라 버지스 오웬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인종이 여러분들 생각나시겠죠. 오웬즈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유타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거든요. 이번에 이 비욘세가 그래미에서 최고의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뭐 켄트릭 라마도 많이 받았지만 비욘세는 오랜 동안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앨범들을 많이 냈어요. 근데 한 번도 앨범상을 받지 못해서 그동안 이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그럴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올해 앨범상을 받았는데 그게 컨트리 뮤직 처음 했죠. 근데 저는 좋던데요. 편안하고 리듬도 약간 타면서 무리하지 않게, 뭐 달인이니까 잘했겠죠. 해서 그 카우보이 카터라고 이걸로 올해 앨범상을 받았는데, 유타주의 버지스 오웬스라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DEI로 탔네. 인종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거로 탔네. 비극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이 올해의 앨범상을 이렇게 타게 된 것을 컨트리 그 분야로, 그걸
국가에 고통을 준다는데 국가에 무슨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항상 저는 이럴 때 너무 화가 나는데 항상 가장 아프게 때리는 사람들은 같은 인종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백인보다 훨씬 더 아프게 흑인을 때려요. 그래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버지에스 오웬스라는 사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팀 스캇이라는 흑인 연방 하원 의원. 그러니까 그 부통령 후보도 되려나? 뭐 이런 꿈을 꿔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싫거든요. 물론 개인의 생각이 그래서 난 흑인이지만 난 너무너무 인종을 초월했어. 뭐 비욘세 저거 DI로 받았지 비욘세가 무슨 노래를 잘해. 그 앨범이 뭐 대단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대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막 목소리를 내고 뭔가를 또 반대급부를 가져가고 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꼭 이 케이스가 아니라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때에 그래미가 지난주였잖아요. 이러한 때에 국가가 울려 퍼지고 그 국가의 가사를 일일이 수화로 하는 것을 텔레비전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 이것도 국가의 현재의 흐름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59의 슈퍼볼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이런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내일 또 여러 가지 미국이 이랬네? 이렇게 갈 것 같네?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자, 지금부터는 한 몇 분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 반경을 조금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의 그 뭐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퀴드 가스, 천연가스 같은 것에 15% 그리고 무슨 뭐 농기계 이런 데는 10% 관세를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뭐 아침 새벽부터 새벽은 아니고 아침경이네요. 그랬는데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적에는 조금 하고 아군을 엄청 때리네. 캐나다와 멕시코 이제 그 같은 시사만평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했다는 건지 그 전에 했다는 건지 또 자세히 얘기해 달라고 하면 이 정도 아는 게 좋겠다고 말을 딱 끊어버리고 클렘린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몇 번 통화하셨어요? 하면 말 안 하는 게 더 낫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나는 푸틴과 친하다. 푸틴과 친한 게 국가를 위해서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아. 이건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했었던 얘기입니다. 난 김정은과 친하다. 잘 안다. 그게 아주 좋은 일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는 이제 앤토니 블링컨 며칠 전까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19일, 20일 아침 20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를 하기 전까지 국무장관으로서 최근에 가자, 우크라이나 열심히 뛰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비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허가를 박탈했습니다. Security Clearance라고 하죠. 왜 전임자들에게 그 같은 비밀 정보를 제공을 하느냐? 이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람들 다 원로로서 알고 있고 또 그러면 후배들이 조언을 할 때 알고 있어야지 조언을 해주죠.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밀 정보에 접근할 것을 박탈했는데요.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한 것 보니까 요즘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하는 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팍스, 뉴욕 포스트, 루퍼트 머독과 점점 친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팍스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그랬다가 한때 조금 차가워졌다가 다시 뜨거워지죠.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그 국무장관 말이야 배드가이야. 정보에 비밀 정보에 접근 못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연방 정부에도 건물에 못 들어가.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부인가 어딘가 들어가려다가 저지당했다는 요즘 이런 일이 워싱턴에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엘빈 브래그 맨하탄의 지방검사. 트럼프와 연관이 있는 일을 기소를 한 사람이지 라고 짐작이 되시죠. 뉴욕의 검찰총장,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 트럼프에 관해서도 그리고 최근에 다른 18명의 검찰총장과 함께 다른 주에 떴지.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처 부서가 재무부의 깊은 페이먼트라든가 여러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하는 고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역시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밀 접근법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앤토니 블링컨은 전직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현직인 사람들도 기밀정보 접근할 권한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대로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프로젝트 2025 이 행정부나 여러 그 주변과 같이 일을 하려면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거나 트럼프에게 해를 입혔거나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본인들의 일을 했거나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나와 나의 생각에 동조하고 나에게 무릎을 꿇거나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일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아마 아직까지는 전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미국 언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을 사면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또 공화당의 뭐 리스 체니 같은 사람 또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같은 사람들을 사면을 할 때 다 그럴만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는 X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X가 트위터고 트위터도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을 때 야, 이건 말이 안 돼 대통령이 이런 일을 주도하다니 하고 거기서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어카운트를 사용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다른 뭐 페이스북 이런 데와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다 그런 업체에서는 똑같이 조치를 취했었고 소송을 했었죠. 메타 억울하겠어요. 2,500만 달러 주고 합의했는데 X에 대해서는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각했네요. 근데 돈 훨씬 더 냈죠. 2,500만 달러만 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죠. 그리고는 루퍼트 머덕이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렸는데 한 지난주인가요? 한 열흘쯤 됐을까요? 백악관에 갔었거든요. 그때 어떠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때 루퍼트 머덕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팍스와 트럼프 대통령, 월스트리트과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첫 번째 임기 때 그때는 뭐 저런 인간이 왜냐하면 루퍼트 머덕도 뉴욕의 그 사교계의 생활을 너무 잘 알거든요.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하고 무시했다가 힘이 강해지니까 쫙 달라붙었다가 나중에 또 막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고 부정선거 뭐 이런 거 있고 하니까 또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또 붙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미리 이렇게 붙기 전에 게임한 것 같아요. 뭐 그리고도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기업도 너무 중요하니까 관세 정책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잘 지내겠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확신을 했냐면 루퍼트 머덕이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도 어느 정도 확신을 했지만 라라 트럼프의 며느리에게 쇼 프로그램 호스트 자리를 줬잖아요. 아, 이게 그거구나 하는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가 필요한 것보다 지금은 팍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더 필요할 겁니다. 임기 1기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또 뉴스맥스 이런 데가 지금보다도 힘이 훨씬 작았기 때문에 팍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아니죠. 다른 매체들. 게다가 대고 뭐 조 로건 같은 팟캐스터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막 수천만 명씩 끌고 다니는 팍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어떤 때는 그렇기 때문에 팍스가 트럼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팍스 트럼프에게 뭉치고 워싱턴 포스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 무릎 꿇고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마크 저커버그 무릎 꿇고 LA 타임즈의 패트릭 순쇼 이건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마가의 기수가 돼버렸고 이게 이제 그거고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매체뿐만이 아니라 꼭 집어서 누구를 저 사람 해고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워싱턴 포스트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의 누구.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본인을 이 지금 행정 처리하는 것을 무법이라고 비난한다 해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언론사 자체를 그 위압적으로 대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름까지 막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거든요. 다들 어느 정도는 위축되겠죠. 일론 머스크는 부패를 보호하는 부패한 판사, 지금 당장 탄핵돼야지 됩니다.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입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인데 이 판사가 폴 앵겔마이어라는 판사인데 며칠 전에 재무부에 너무 무슨 뭐 많은 지출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낯쥐에 아주 뭐 경험도 하나도 없고 하는 젊은이들 뭐 10대, 20대들에게 그 기밀을 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접근법을 일단 시행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 명령을 내린 폴 앵겔마이어 판사. 이거는 탄핵돼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사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면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이나 목표하고 맞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미 의회에서 배당된 예산도 차단하기 위해서 다 그런 정보를 달라고 한다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며칠 더 유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판사가 이제 또 판결을 또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힘도 강해지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며칠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집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 아직은요 그 사진 자체가 일론 머스크를 너무 작게 그렸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 크게 사진을 크게 싣거든요. 이건 작게 합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출된 공무원도 아니고 하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하니까 작게 해놨는데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박스의 앵커가 이제 박스에서 물러나는 앵커예요. 앵커가 일론 머스크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믿는다 믿지 않는다 보다도 그게 더 들어오던데요. 저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다. 저 사람. 국방부 들여다봐라 하면 들여다보고 재무부 하면 재무부. 그러니까 내 부하야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 일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이 정도의 얘기를 했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미국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전해드렸고 또 CBS 뉴스와 YouGo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똑같은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 이맘때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보다 지금 낫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막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듯이 많은 행정명령을 내놨는데도 좋고요. 네, 당파적으로 차이는 있고 또 그렇다고 좋다고 트럼프에 대해서 임기 1기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좋다는 거지 다른 대통령들의 이맘때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낮아요. 보통 한 이제 완전 허니문이잖아요, 지금. 그럼 61% 정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53%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53% 지지율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반대가 47%입니다. 2017년 그때 이맘때쯤은 트럼프 대통령 40%만 지지를 했고 반대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트럼프를 빼고는 평균 61%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지난번보다 높다고 해서 53%인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대다수의 유권자,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서 하겠다고 한 것을 지금 지키고 있다. 이민이나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나요? 괜찮으세요? 이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하루에 한 1,500명 잡아라. 뭐 그리고 이민 그 세관국 그 스텝 한 명당 뭐 75명인가 얼마를 150명인가요? 70명인가요? 어쨌든 할당을 했다고 하는데 제일 많았을 때가 1,000명 조금 넘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날은 300명도 된대요. 그리고 또 잡았다가 풀어주기도 해요. 캐치 앤 릴리즈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냥 법원에 출두할 때까지 나가라 하고 가둘 데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반 사람들은 지금 약속을 70%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66%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내리는데 충분하게 집중하지 않는다. 글쎄요, 이건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봐야지 될까요? 아니면 집중하려고 해도 할 틈이 없거나 해도
될 수가 없는 것. 지금 이 큰 그림이 관세 이런 것 중심으로 가는 한 물가가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 소비자 심리가 벌써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처 그 도치 팀이 정부의 운영과 지출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어요. 공화당은 44%가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가져야지 됩니다. 44%니까 과반수 아래입니다. 민주당은 13%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내지는 관세 위협에 대해서도 역시 이건 이제 국가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 중국 하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관세 지지하는 사람 과반수 넘어요. 56%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약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요.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62%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맘때 사람들이 지지하는 비율이 40%였는데 지금은 53%, 13%나 높잖아요.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3월 14일이 연방정부 임시지출안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다시 정부가 폐쇄되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거든요. 지난번에도 하원에서 먼저 하고 상원에 보내고 하는데 공화당인 이 국민들이 연방정부 폐쇄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민주당이 집권당이건 공화당이 집권당이건. 그래서 특히 하원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했었잖아요. 앤디 김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헌법적인 위기, 헌정 질서가 위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계속 나가라고 우리가 공화당을 도와서 연방정부 문을 열게 한다고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걸 통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앤디 김 의원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Basically on the cusp of a constitutional crisis, seeing this administration taking steps that are so clearly illegal. And until we see a change in that behavior, we should not allow and condone that, nor should we assist in that. 오늘 MBC의 그 유명한 미트 더 프레스에서 인터뷰를 한 건데요. 그만큼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할 만큼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은 미국에서 중요한 정치인이 됐습니다. 이 무법 상태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우리 민주당은 지지할 수 없고 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부 자금을 이렇게 계속 연방정부 지출을 하라고 하면은 연방정부를 해체하는데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저는 연방정부에서 일했고 연방정부 폐쇄 그 과정을 많이 봤고 만약에 연방정부가 폐쇄돼서는 안 된다. 폐쇄돼야지 된다. 할 때 본인이 아마 마지막 사람일 거다. 폐쇄돼서는 안 된다는데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폐쇄를 막으면 연방정부 자체를 폐쇄시켜버린다고? 뭐 DEI 같은 거? DEI 같은 건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된 게 DEI 때문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써주셨어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 앤디 김 거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앤디 김 의원이 헌법적 위기에 직전에 있고 행정부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DEI가 포함되고 가자지구, 인종청소 이렇게 그 표현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몇 주일 안에 공화당이 진지하게 고민을 할 것이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은 협조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DEI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DEI로 왜 한국이 그렇게 발전을 했는가? 어떤 분이 어제 지적을 해주셨냐면요. 해서 제가 어저께 자세히 공부해뒀습니다. Age Flower 1169 우리나라도 USAID의 원조를 받아서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범죄 집단이라고 하면서 10,000명 가운데서
900 몇십 명을 해고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일단 법원에서 중지해라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USAID의 원조를 받아서 박정희 때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했고 한국 산업화 기술의 주역인 카이스트 설립도 USAID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우방이자 제1투자국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은 근시안적이긴 하네요. 아마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에 중국이 이제 미국도 신경 안 쓸 테니 더욱더 영향력을 미치겠네요. 가뜩이나 아프리카들이 서방 언론사들이 철수한 자리를 대신해 중국, 러시아 언론들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많이 한다던데 이게 자유세계를 지키는 방법인지라고 써주셨습니다. USAID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요,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 자료를 주로 찾아봤는데요. 데이비드 콜 전 그 하버드의 국제개발연구소 소장이 USAID의 고문으로 한국을 방문을 해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것을 도왔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설립에 대해서는요, 여기 분명히 한국 분이 계셨어요. 닥터 정근모. 나중에 과학기술, 무슨 장관도 하지 않으셨나요? 이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미시건인가 어디선가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하고 카이스트를 설립한다는 그 안을 USAID, 세계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기구니까 거기에 제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카이스트가 만들어졌고 카이스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카이스트가 이제 커서 케냐의 과학기술 설립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카이스트가 해봤으니까 어떤 컨설팅 계약도 하고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정근모 교수 그분이 카이스트 그 당시에 아주 젊었는데 30대였는데도 중요한 자리로 갔었고 한번 보겠습니다. 맞네요. 과학기술처 장관 지냈고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원인 한국과학원의 2대 부원장 지내신 분, 물리학자고 원자력 전문가고 네, 이분이 그것을 미국에 원조 신청을 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거잖아요. 야,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USAID 정말 미국의 그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요. 훌륭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점들을 USAID와 같이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앤디 김 의원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뭐가 있냐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가서 이제 일본 매체와도 많이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가 가고 나자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엄청나게 무슨 뭐 관세다, 뭐 방위비도 이만큼 내 이런 것도 없이 마무리를 잘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딱딱한 그 표정의 사람을 몇 번이나 웃게 만들었고 이게요. 연구를 잘해서 공부를 홈워크를 충분히 해가지고 가서 그렇다. 미국으로 이런 얘기들을 영국 쪽에서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하지만 심지어는 이시바 시게루가 아베 신조와는 달리 좀 카리스마가 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듣지만 그리고 라이벌이었고 정치적인 적이기도 했고 한데도 아베 신조의 와이프까지 만나서 왜냐면 아베 신조 와이프가 가장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민간인이고 뿐만 아닙니다. 무슨 손정의 또 샘 알트먼 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공지능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진지하게 연설을 할 때도 하고 해서 어떤 때는 잘 못 알아듣겠어 지루해 하는데 그걸 다 버리고 연구를 열심히 해보니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해라. 그리고 저항하지 말고 차라리 아첨을 해라. 아첨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결국은 아첨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계도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왔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오모테나시. 마음을 다 해서 환대한다 하는 이 스타일에. 그리고 금빛, 그 골드, 사무라이 투구. 근데 투구도 딱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골드와 뭐 이런 뭐 무사적인 거 다 한 겁니다. 네타냐후도 골드 페이저를 선물로 줬잖아요. 그리고 아첨 잘했죠. 텔레비전에서 무서운 것 같은데 굉장히 강인하신 것 같고요. 애국적이고요. 뭐 이런 의지도 강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스마일을 했었잖아요. 워낙에 아무튼 난해한 그런 그 연설을 하는 깊이 있는 뭐 연설 같은 것을 하는 베테랑이라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본인을 다 버리고 간단하게 하고 웃기기도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저항보다는 아부를 선택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일본과 그 미국이 북한 핵무기와 중국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공동 안보 위협에 함께 맞서기로 했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봤거든요. 이제 회담하고 나서 기자회견하는 거 봤는데 뭐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것처럼 나 김정은과 친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은 공동 선언문 같은 데에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약간은 국가를 위해서 관세도 당장은 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US 스틸 그 문제도 다음 주에 이제 US 스틸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인수하지는 않지만, 니폰, 닛산이 아니라 저도 혼돈하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닛산이라고 해서 닛산 스틸 대표들을 만나서 US 스틸을 인수는 하지 않지만 투자는 한다. 이렇게 하는 이것도 뭐 일본이 영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저항보다는 아부를 택해서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조금 안심시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와 상대하는 방법. 자, 오늘 일요일인데 미국 날짜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